최종 의견 355회 시작합니다. 저는 박하정이고요. 오늘도 조성환 변호사님과 정현석 변호사님 그리고 뉴페이스가 한번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누구시죠? 저랑 같이 일하는 네. 저희 펌의 신입 변호사님이십니다. 환영합니다. 임 변호사님. 임 변호사님. 나이가 어려요. 변호사인데 23살이에요 지금. 네. 정 변호사님과 일해보시니 어떠신가요? 대학을 안 가고 바로 변호사가 됐어요. 아, 훌륭합니다. 네. 그렇게 됐습니다. 뭘 그렇게 돼요? 받아주네? 정말 이런 걸 받는다고? 네. 저는 최종 의견 담당 PD 임수민입니다. 와 목소리를 처음 여러분께 공개하는 그때 새로 오신 아나운서 휴가 때마다 이렇게 등장해 PD님들이 주시는 한 번씩 데뷔를 하십니다. 선재님 듣고 있나요? 저 멀리 바다 건너에서. 선재님이 없어서 너무 아쉽지만 또 이럴 때 한번 방송을 해보시는 거죠. 빈자리를 아주 가득히 채워주실 거라 믿습니다. 근데 선재님이 빠진 방송이 있었나요? 저랑 있었던 정 변호사님은 그대로 빠진 적이 있었어도 제가 한 이후로는 조변 이후로는 빠진 적 없는 거 처음으로 이제 처음으로 1년에만 한 번이나 두 번 정도 빠진 것 같아요. 많지 않게. 그러니까, 1년에 한두 번 나오신다 보면 돼요. 오늘 방송에 임하는 각오는 어떠십니까? 아까 막 걱정하시더니. 너무 걱정됩니다. 뭐가 제일 걱정이에요? 이거 제가 사연이랑 판결 요약을 했는데 아나운서님만큼 잘할 수 있을지. 아나운서님만큼 잘 못하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마음 더 잘해 막 그럼 놀라운 거지 그게. 그죠? 목이 좀 쉬셨네요. 아침에 코인 노래방 같은데 갔다 오셨네. 좀 아침인데 목 좀 풀려고. 갔다 왔으면 풀렸을 텐데 일어나자마자 출근을 해서 목소리가 잘 받아준다. 잘한다. 약간 모든 질문에 다 답해야 한다는 강박을 갖지 않아도 괜찮아요. 네. 저 진짜 한 개로 이렇게 흘리셔도 돼요. 말 좀 더 걸어봐. 재밌는데. 오늘 주제가 우리 PD님이 할 만한 내용들이 있는지 궁금하네요. 의견을 많이 여쭤보겠습니다. 어떻게 깜짝 놀라세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궁금하니까. 네. 그러면 댓글부터 만나볼까요? 조성환 변호사님의 댓글을 읽어드립니다. 네이버 오디오 클립의 무권의 낭인님이십니다. 액상과당 전당대회 빵 터졌습니다. 지하철 아니라 옆 사람이 쳐다봤어요. 보람찬 또 개그 하나. 정당 이름을 제가 우리 형님의 또 단 걸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액상과당 올리고당 편집하면서 고맙습니다. 더 재밌는 당 이름을 얘기할 거라고 뱉은 순간 좀 후회를 했었는데 요 정도에 이렇게 빵 터져주니 수위가 낮네요. 알겠습니다. 자신 있게 더 노력하세요. 청취자분들 다 순수하십니다. 이 정도로는 뭐 빵빵빵. 김짜장 그만 짜장님. 구 네가 가라 내가 갈까. 네가 갈까 내가 갈까니. 이분이 오는 순간부터 네가 가라 내가 갈까니 없어진 것 같지 않아요? 이건 다 김짜장님이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구 네가 갈까 내가 갈까니 생각하기로 했습니다. 10분 26초 부분 쉿 비밀입니다. 이게 국민의당, 국민의힘이 보수고 민주당이 진보가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아니요. 10분 26초가 아마 그거보다인데? 제가 네가 갈까 내가 갈까 님인 것 같다고 한 거. 그거요? 저 오늘 다시 들었는데 이거였는데. 그래요? 네. 보수도 진보도 아니다라고 하신. 그게 비밀인가 보죠. 어쨌든 저 이게 들어보고 오진 않았네. 그렇군요. 네. 12분 50초 부분 다음 주 더 기대해도 되죠? 민트정님 갠기 푸드덕 거리는 거 사건 반장 맞아요. 이건 못하겠어요. 평생 화 안 낸 듯한 민트정님. 저도 이번 방송은 다시 들었는데 그냥 웃었어요. 그게. 그러니까 저도 그때 방송할 때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되게 이렇게 목소리가 우렁차게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되게 근데 이상하죠. 아니 재밌었어요. 좀 더 해봐요. 올려줬어요. 이제 그렇게 하셔도 돼. 그리고 집중탐구 대포콘 이겨야지. 대포콘. 그거 너무 웃겼어. 되게 어색해하는 게 더 웃겼고 집중탐구도 가만히 들어보니까 되게 강력하게 하더라고요. 집중탐구 이거요? 집중탐구 이런 식으로 하던데요. 약간 되게 다부지게 하던데요. 그 정도의 소리를 사람이 살면서 일상생활을 하면서 내지 않잖아요. 잘 내세요? 많이 내죠. 그래요? 그럼요. 지금도 낸 것 같은데. 방금도 낸 것 같은데. 내죠. 언제? 그만 좀 내세요. 법정에서? 법정에서 못 내죠. 역전 재판이야. 있습니다. 톤을 그렇게 해서 막
이렇게 할 일이 없으니까. 근데 되게 듣기 좋아요. 약간 애니메이션 말 목소리 성우 같아요. 네. 집중 탐구 약간 이런 느낌. 그것까지는 하겠는데 뭐 사연 막 메일 주소 어쩌고 못 하겠어. 반반이죠 뭐. 네. 이해남입니다. 14분 51초 부분 민식이법은 혜민님 204회 방송 참고하시면 됩니다. 네. 예, 19분 4초 부분 갑분나 민트정님 현타 오시는 그 주제 때 더 고생하실. 정말 오늘 시간대를 많이 잡아주셨네요. 예. 네. 그리고 31분 40초 부분 오늘 강연 레전드 잠을 깨고 직접 움직여야 한다. 이건 조 변사님이 권리 위에 잠자는 뭐 이러니까 깨야 됩니다 막 이래가지고. 네네. 네. 예, 39분 40초 부분 이분 거의 초치기 수준인데 지금 모든 지금 타임. 네. 네. 그알 1226회 8월 8일 2부 살인 의뢰인을 찾아서 편 참고하시면 됩니다. 이거는 듣고 나서 생각나서 찾아보셨겠죠? 외우고 있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요. 23년 1월에 대법에서 무죄 판결 증거 부족. 마지막으로 57분 20초 부분 오늘 방송의 결론 싸고 치라. 네, 잘 요약해 주셨습니다. 원래 싸무라라를 바꿔서 싸고 치라. 네, 맞습니다. 마지막으로 팟빵의 하얼빈의 장첸님이십니다. 사형제도는 집행을 하지 않는다고 해도 필요하다고 생각. 무기징역의 모범수로 나오는 케이스가 많아지는데 시간 지나면 풀어준다. 뉘앙스가 애매해진다고 생각. 법의 개선은 필요한데 일을 안 하고 있으니 네. 땡땡입니다. 여의도 분들. 네. 이게 오늘 어디 조간 신문에 논설위원인지가 한 면을 할애해서 썼던데. 아, 이 주제를요? 진짜요? 네네. 오, 대충 요약 한 줄 요약 좀. 제목만 봤어요. 제목은 뭐예요? 제목이요? 뭐 형이 뭐 30년 뭐 이렇게 되면 뭐 찾아볼까요? 아니 됐습니다. 네. 넘어가시죠. 제가 새벽에 보느라고 청취자분들도 그냥 각자 찾아보세요. 네. 내용은 저희가 또 쿠팡 들어갔다 와야 돼가지고 못 읽었습니다. 그 지난주도 밀고 있어요 제가. 아 짜증나 볼 때마다 너무 짜증나. 볼 때마다 그 나오면 너무 웃겨요. 너무 그냥 그러니까 생각나가지고. 결론을 쿠팡 뒤에다 숨겨놓냐. 네. 아무튼 댓글도 정성스럽게 들어주시고 이렇게 시간대까지 첨부해서 달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멘트가 너무 없어서. 아니에요. 부담 갖지 말고 네. 이따 많이 시킬 거니까. 네. 다음 우리 청취자의 사연이 세 편이나 왔습니다. 드디어 시킬 때가 됐네요. 네. 목소리를 들어보는 시간을. 드디어 데뷔 무대. 청취자의 사연을 네 말씀하세요. 청취자 사연을 그다음 뭐였죠? 진단해 드립니다. 그다음에 날로 먹는 청사진. 그거 혼자 다 하나요 원래? 네. 날로 먹는 청사진은 임PD가 하라 그래요 그러면. 네, 제가 앞에 것만 해드릴게요. 강하게 청취자의 사연을 진단해 드립니다. 날로 먹는 청사진. 진짜 나 너무 어색. 제가 옆에서 웃음 참고 있어가지고 네. 하기가 좀 힘드셨을 거예요. 오늘 뭐 이렇게 힘없이 가죠. 네. 코너 전부 다 오늘 피디님이 하시는 걸로. 네. 두 개 나왔어. 돼요. 네. 부담 주지 마세요. 네, 사연. 데뷔하는 건 어렵네요. 첫 번째 사연은요. 오늘 뉴스에서 어떤 변호사가 항소심 재판에 3회 출석하지 않아 소가 취하되었다는 걸 봤습니다. 이 경우를 쌍불취하라고 알고 있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이런 경우가 또 있나요? 이럴 경우 손해배상 말고 법적으로 구제받을 수는 없나요? 학폭 관련 재판이라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씁쓸합니다. 네, 정말 놀랍고도 씁쓸하고도 충격적인 일이었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대한 답은 조금 있다가 오늘 이게 집중 탐구가 됐죠. 네, 집중적으로 얘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로 변호사가 이런 경우가 또 있나요?에 대해서만 먼저 답을 해주신다면 진짜 뭐 평생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한 번 정도는 어떻게 교통 사정으로 늦었는데 이름을 불러가지고 불출석이 됐어. 근데 그게 원고야. 그럼 이제 피고도 이제 뭐 이따 얘기하겠지만 불출석으로 처리해가지고 한 번 정도는 뭐 그럴 수 있는데. 3번. 2번도 아니고 3번을. 네, 좀 이따가 자세히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연 볼게요. 네. 작년 여름 중고나라에서 거래를 하다 사기를 당했고 결과적으로 상대방은 동종 범죄 경력도 있어 징역 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러나 저를 포함한 69명이 피해 금액을 보전하기 위해 신청한 총 6,500만 원의 배상명령 신청은 아쉽게도 모두 각하되었습니다. 이에 궁금한 것이 생겨서 질문드립니다. 배상명령 신청에 대한 의견이 궁금합니다. 배상명령 신청이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는데 이렇게 각하되는 경우가 많다면 유명무실한 제도가 된 건 아닐까요? 개인적으로는 피해자들의 손해가 배상은 받지 못하고 유죄 입증을 위한 증거로 소모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이를 대체할 수단은 민사뿐일까요? 피해자 구제를 위한 절차가 또 생겨야 하니 조삼모사 플러스 알파 같은 느낌이 드는 건 제가 이쪽 분야를 잘 몰라서 드는 느낌일까요? 그리고 구치소에 있는 사람의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상대방의 초본을 얻으려고 주민센터에 방문했더니 상대방의 등록된 주소가 판결문에 명시된 장소가 아니라면 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다고 들었습니다. 구치소에 들어간 사람들의 주소는 구치소 가기 직전 등록된 곳에서 바뀌지 않는 건가요? 감옥에서 전입신고를 해주는 건가요? 물음표 살인마 아니에요? 그 정도면 연쇄 물음표 못한 질문이었어요. 연쇄 물음표 살인마 같은데요. 네. 질문을 많이 해주셨는데 아니라면 이게 일종의 위장 전입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무기징역의 경우에는 옮겨줘야 되지 않을까요? 세를 준 사람이라면 이 사람들의 주소는 어떻게 제거하나요? 연고자가 아무도 없는 경우에는 특히요.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을 압류하여 채권자들에게 돌려주는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나요? 피해 금액대로 배분이 되나요? 아니면 여기서도 우선 순번이 생겨서 먼저 신청한 사람이 먼저 챙겨가게 되나요? 이미 항소를 요청한 상태이고 배상명령 신청은 더 이상 쓸모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총 피해액이 적지 않고 상대방이 반복적인 사기 행각을 벌이는 바 범죄 예방, 피해 금액 보전, 추가 범죄 저지를 위하여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이를 통해 영치금과 작업장려금을 압류할 수 있고 출소 후에도 지속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한 가이드를 제시해 주시면 시행착오를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시청자분들께서는 이런 일 없으시길 바랍니다. 더 이상 샤이할 수 없었던 시청자 올림. 예. 네. 근데 물음표가 아주 제가 많으신. 그러니까 이 사연 보내주신 분께 이렇게 네. 한 건 아니고 네. 사연 물론 이제 이분도 질문이 많으시지만 요 사연에 네. 처음 읽었는데 네. 이렇게 되게 하드코어한 이 사연이 네. 되게 물음이 계속 많은. 네. 근데 이게 최적화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수민 PD가. 네. 어떤 부분이 요약을 잘하셔서? 그러니까 뭐 이제 청취자 같지 않았나요? 아, 청취자 같았어요. 그죠? 네. 그죠? 제 네. 평가가 맞으니까 했나요? 저는 옆에서 지금 정말 했나요? 고민 상담하는 줄 알았어요. 하다가 그래서 그리고 옮겨줘야 되지 않나요? 했나요? 그래서 진짜 본인이 궁금해서 물어보는. 진짜 궁금한 느낌 났어요. 그죠. 네, 약간 네. 이거 말투여서 네. 되게 잘 살렸다 뭐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잘 읽으시네요. 또 앞으로 날청은 이제 임피디님이 또 아나운서님하고 또 다른 느낌이 또 있네요. 다른 느낌이었어요. 약간 좀 네 그렇네요. 여기 추신이 있는데 네. 이건 제가 답변해야 될 것 같아서 네. 그 final @ sbs.co.kr 이메일이 언제 복구되냐고 물어보셨는데 네. 이것까지 물어보셨네요. 네, 근데 이게 복구가 어렵다고 합니다. 앞으로도 사실상 네. 이용하는 건 불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럼 SBS 보이스 뉴스 망실됐다고 합니다. 아니 이게 좀 마녀에 나오는 대사인데 사라졌다고 합니다. 네, 네. 망실됐다고 합니다. 지메일로 많이 보내주세요. 네. 그러니까 새로운 주소가 있으시니까 질문은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질문이 너무 많아가지고 네. 다 답하기엔 좀 그래도 배상 명령 신청이 내가 손해를 봤는데 이 나쁜 놈 때문에 신청을 했는데 각하되는 경우가 많나요? 대부분입니다. 아 그래요? 예. 왜요? 일단 배상명령 신청은 일단은 기본 뭐 형법, 형사소송법상 제도가 아니라 네.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라고 해서 특례법 상에 이제 배상명령 신청을 넣어줘가지고 네. 원래라면 인사로 구제를 받아야 되는 부분을 형사재판에서 정말 명확하거나 이런 소송 지연, 형사소송 지연에 우려가 없는 경우에 네. 손해배상액을 형사재판에서 판단해 주시는 그런 제도긴 한데요. 네. 그러니까 원래는 형사는 처벌해달라는 거고 민사는 그 범죄 때문에 손해배상해달라는 건데 그렇죠. 따로 하기 좀 그러니까 형사로 처벌할 때 그냥 민사도 그냥 한꺼번에 어찌 보면 그렇죠. 그냥 이런 간편하게 해놓은 제도긴 하죠. 판단을 한번 네. 해달라는 취지인데 형사재판과 민사재판의 이제 진행 상황이랑 그리고 판단하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네. 형사재판은 이 사람의 유무죄 판단에
위주로 하는 재판이고 손해배상액 자체가 인정이 됐는지 아닌지 정확하게 얼마라고 하는지에 대한 계산은 크게 하진 않아요. 검사가 기소하는 공소 금액에 대해서 이 죄가 인정된다 안 된다를 따져서 이제 거기서 뭐 추징이나 네. 형벌적으로 문제되는 금액을 정하시는 부분이지 민사적으로 정말 이 금액이 피해 금액이다라는 판단을 거의 하시지 않기 때문에 또 완전히 다른 재판인데 민사 재판도 오래 걸리는데 이걸 판사 한 명이 재판부 하나가 다 해야 되니까 이런 제도를 왜 만들었어요? 근데 근본적이네요. 정말 이제 특례니까 이제 형사재판에서 할 수 한다고 하면 네. 조금이라도 해줘라. 예, 정말 확실한 금액이 명확한 그런 경우에는 이용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또 그 피해자랑 그 피고인이 이제 손해배상을 합의한 경우에 판단도 해줄 수 있거든요. 거기서 이제 민사까지 이미 합의한 손해배상에 대해서는 민사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는 이렇게 지급하라. 합의 자체가 민사 효력이 생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 판단을 해줄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제도를 진행하고 있는데 각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군요. 각하되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제가 솔직히 저도 변호사 생활을 하면서 배상명 신청이 받아들여진 경우를 한 번도 못 봤어요. 본인은 시도는 좀 많이 해봤나요? 근데 잘 하지도 않을 것 같긴 한데. 많이 하지도 않고 그렇게 많이 안내하지도 않고 결국에는 형사재판을 빨리 확정지어서 형사재판이 확정이 되면 그걸 증거로 해서 민사재판에 유리해지니까 민사를 빨리 진행하시자 이렇게 안내를 드리지 같이 배상명령 신청을 하자고는 잘 말씀 안 드리기 때문에 그렇군요. 그 이제 잘못 오해하면은 사건 2개 해가지고 돈 벌려고 그렇게 한다고 오해할 수도 있겠네요. 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의도도 있잖아요. 어차피 근데 잘 안 되니까. 그걸 거기에 기대하고 계셨다가 그 배상명령이 또 각하되시면 그게 또 더 상처니까. 민사소송 좀 이길 것 같으면 형사 유죄 나올 것 같으면 민사소송 좀 미리 걸어놓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걸어놨다가 이제 형사가 유죄 확정되면 이제 빨리 아니면 1심만 나와도 빨리 판결문 갖다 내면 민사에서 유력한 증거가 되겠죠. 보통 그리고 민사에서 확실한 건데 이제 그 돈을 빨리 변제받기 위해서 압박을 하기 위해서 고소를 하고 형사재판에 들어가면 형사 재판까지 이 배상명령 절차 전에 이제 형사 조정 절차 수사 단계에서도 조정 절차와 형사 조정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하고 그런 부분에서 미리 변제를 받을 수 있는 효과가 있어가지고요. 이 그 청취자분께서는 이제 사연 주신 분께서는 형사와 별건의 민사가 너무 뭐 중복되는 너무 지연되는 절차다 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지를 몰라도 너무나 다른 절차이기 때문에 함께 진행하시는 게 원칙이시고 배상명령 신청은 그러니까 크게 실효는 없다는 게 정설이라 하시고요. 별도로 진행하는 게 오히려 원칙이다 보니까 또 오히려 이게 형사소송을 한다고 해서 그 피해 배상금이 소멸시효가 지난주에 했잖아요. 복습. 중단되는 건 아니거든요. 민사소송을 하든지 이래야 되다 보니까 그 이게 또 손해미 가해자 안 나로부터 3년 지나면은 보통 범죄 불법행위는 못 받아요. 그러면 형사소송 한 4년 5년 하다 보면은 혹시 민사 손해배상 채권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배상명령 신청만 너무 기대하고 근데 배상명령 신청 자체가 또 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있긴 한데 어쨌든 안전하게 하시려면은 민사소송을 같이 구치소에 있는 사람의 주소는 어떻게 되나요? 몇 개 질문을 좀 엄선해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구치소에 있는 사람 주소는 뭐 구치소장으로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송달에 관한 특별 규정이 있어서 실제로 이런 사건도 많아요. 최근에 나온 대법원 판례인데 내가 저 성환이한테 민사소송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얘 집 주소로 보냈는데 어느 날 송달이 안 되는 거예요. 이사 갔나? 근데 이사도 안 간 거야. 그래서 뭐 어디 갔지? 해서 이제 몰라가지고 그냥 판결이 나와버린 거야. 이기는 판결이. 근데 알고 보니까 구속이 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구속되면은 구치소장이나 교도소장에게 보내야 되거든요. 민사소송법상.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보내서 판결이 나오면은 이제 성환이 구속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를 자기가 항소 기간 이런 걸 지킬 수 없었다고 해서 이제 나중에 추후 구제 방법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보내야 됩니다. 구속이 됐으면 구치소, 그렇죠? 구치소에 가거나 아니면은 기결수가 돼서 감옥에 있으면 전입 신고가 되나요? 그쪽으로? 전입신고를 안 해주죠. 예전에 갑자기 박명수가 진짜 사나이에서 입주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게 입소인데 약간 그런 느낌이네요. 구치소로 입주하는. 그러면 뭐 이게 무기징역이라도 가스비 요즘 가스비 많이 나오나 봐요. 저 가스비. 그러니까 이게 자기 속에 생각이 있으니까 나오는 거야. 아무튼 주소가 바뀌고 이런 거는 아니다. 그리고
영치금과 작업 장려금을 압류하여 채권 이런 경우에 채권자한테 돌려줄 수가 있는 건가요? 영치금 압류됐다고 하시는 그 수용자들이 계셨었어요. 예, 영치금도 압류되는 걸로 알고 했는데, 예. 그럼 이럴 때 가압류, 압류 신청 이런 걸 따로 해야 되는 건가요? 그렇죠. 피해자가. 예. 특정해서 계좌 특정해서 일반 채권 압류 절차랑 동일하죠. 압류 금지 채권 있잖아요. 급여 같은 거는 2분의 1 이상 못 하잖아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그 사람 생계에 관한 거니까. 네. 2분의 1까지만. 근데 이제 영치금도 좀 애매하긴 한데. 생계에 관한 거 아니에요? 밥 나오니까. 그렇죠. 네. 생계 관련까지는. 네. 네. 알겠습니다. 일단은 여러 추심 추가 범죄를 저지하기 위해서 채권 압류 및 추심 명령 신청 이런 것들 하신다고 하니까. 근데 한 가지 여기서 말씀드릴 거는 이제 이 사연 주신 분께서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셨고 네. 그 행위자가 유죄 판결을 받으신 것 같은데 민사까지는 진행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아직 안 하신 것 같아요. 확정 판결이 있어야지 채권 압류를 하시는 거고 지금은 민사를 진행하시면서 가압류를 하셔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요. 네. 채권 압류는 이제 확정 판결이 있어서 집행 권한이 있어서 그 자체로 그 채권을 추심해서 본인한테 지급하라고 할 수 있는 권한까지 가지는 거라서 가압류 절차를 진행하셔야 되는 걸로 네. 보입니다. 그런 절차를 진행하셔서 조금이라도 피해를 이렇게 좀 변제를 받으실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참 지난번 복습용도 돼서 한마디만 더 하면 네. 배상명령 신청도 소멸시효를 중단시킬 수는 있는데 지난번에 저희가 판결이 확정되면 시효가 10년으로 연장된다고 했잖아요. 네. 근데 이제 배상명령이 확정된 경우는 연장되진 않아요. 이것이 되게 많이들 이제 네. 주의를 해야 되는. 그래서 보통 불법행위 손해배상은 3년이라 그랬잖아요. 배상명령 확정되고 3년 안에 못 받으면 또 결국은 또 민사소송 또 해야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또 민사소송 확정돼야 안정적으로 10년 동안 가는 거니까. 추워요? 네. 갑자기 배용준인 줄 알았어요. 갑자기 목소리를 왜 이렇게. 아니, 저만 추워요? 엄청 추운데요. 그래요? 네. 배상명이 각하되면 그렇죠. 각하되면은 시효 중단료가 없어지니까. 없어져 버리니까. 6개월 내에 또 뭔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소재기라. 그러니까 이게 간단하다고는 하는데 거의 않네요. 그러니까 신청하기는 민사소송보다 간단하지만 그렇죠. 안 나오니까 잘. 네. 주의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 사연이 하나 더 있습니다. 3번 사연 들어볼까요? 안녕하세요. 그동안 청취만 하다가 궁금한 점이 생겨 처음으로 사연 남겨봅니다. 스포츠 경기를 관람하다 보면 경기 중간중간 관람객이 응원하는 모습이나 응원 문구 종이인 치어풀을 들고 있는 장면을 잡아주곤 하는데요. 관람객들은 보통 본인이 카메라에 잡힐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그걸 즐기기도 창피해하는 분들은 치어풀로 얼굴을 가리기도 합니다. 제가 즐겨보는 게임 롤 경기 예매 사이트에는 전 세계로 송출되는 온라인 중계에 본인 얼굴이 노출될 수 있다는 걸 관람객이 충분히 인지할 수 있게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중계를 시청하는 타인이 특정 관람객이 화면에 잡힌 장면 영상을 따서 커뮤니티에 올리는 경우 연예인 누구누구 닮은 A팀 응원녀 이런 제목의 글에 댓글은 마기꾼 아냐? 나는 예쁜지 모르겠는데 와 전우나 저번 주에도 봤는데 이번 내도 왔네? 이런 식으로 달리는 일이 많고요. 더 심한 수위의 댓글도 물론 많습니다. 성희롱적인 것도 있고. 네. 일반적으로 인기 글에 가게 되면 기본 조회수는 1만이고 커뮤니티 메인에 올라가면 조회수가 4, 50만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얼마 전에 또 경기 중 응원하는 일반인 영상 글이 올라왔는데 얼굴 평가하는 댓글이 여지없이 있었고요. 제가 초상권에 대해 아는 것이 전무하지만 관람객은 온라인 중계에 송출되는 것에 동의한 것이지 커뮤니티에 박제되는 것에 동의한 건 아니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형 커뮤니티에 올라온 글을 보고 지인이 너 주말에 이 경기 보러 갔었어? 라고 말하는 것도 듣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이 경우에 영상에 나온 본인이나 제3자가 법적으로 영상을 따서 올린 작성자에게 글을 내리도록 요구하거나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게시물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추가로 비난이나 성희롱 댓글 작성자도 처벌이 가능할까요? 거의 하루에 한 번꼴로 저런 글이 올라오는 걸 보면서 직관을 자주 다니는 스포츠 팬으로서 카메라 안 잡히게 노력을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버발못 청취자에게 온라인상의 일반인 관람객 초상권에 대해 알려주세요. 감사합니다.
이번에도 진짜 2번 사연을 보낸 사람처럼 진짜 보내신 분 같아요. 아까는 배상명령 신청하신 분 같았고 지금은 이 댓글에 대해 너무 궁금해하시는. 그동안 청취만 하다가 사연 남겨본다는 말이 정말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네. 빙의 댓글. 빙댓.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캡처해서 얼평을 하고. 그러게요. 이게 뭐 이제 시청을 이게 보니까 스포츠도 있고 제가 스포츠도 안 보고 게임도 안 봐서 이건 롤을 이제 중계하는 건가 봐요. 응원하고 온라인 스포츠 뭐 이런 거 안 보니까 아예 이런 걸 몰랐지만 어쨌든 뭐 프로야구 이런 거에도 관람객 엄청 많이 잡히고 뭐 특히 일반인들이 이제 방송에 뭐 잠깐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를 다시 박제해가지고 커뮤니티에서 이제 댓글로 이제 품평을 한다든지 성희롱을 한다든지 아니 뭐 예쁘다 뭐 이런 칭찬이 그냥 순수한 칭찬이 있어도 싫을 사실 수 있죠. 뭐 그것도 싫을 수 있는 거고 동의가 없는 상태니까. 그렇죠. 그럼 이럴 때 커뮤니티 관리자에게 삭제를 요청할 수 있을까요?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단 성희롱까지 가지 말고 그냥 얼굴만 이렇게. 그러니까 사실은 중계가 된 얼굴이어서 공개가 된 거니까 뭐 그렇긴 한데 그게 중계가 되는 것만 내가 동의를 한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거기까지 동의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동의 범위가 좀 있겠죠. 계속 돌고 하는 거를 동의한 적은 없어서 초상권 침해라고 볼 수는 있는데 그 자체는 범죄는 아닌 것 같아요. 범죄가 될 수는 없고 그리고 손해배상을 청구해도 그 자체는 뭐 대단한 금액을 받을 수도 없을 거고 근데 관리자한테 좀 내려달라고 할 만한 법적 근거는 뭐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초상권 크든 작든 자기 권리를 침해하고 있으니까. 아니면 개인정보보호법상의 뭐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따라서 내 초상권이고 내 정보니까 뭐 무단으로 이렇게 올리는 건 조금 삭제해달라. 요청은 충분히 가능해 보이거든요. 아무 글도 없어도 일단 1단계로. 근데 글이 있다. 뭐 그거야 뭐 글에 따라 다르겠죠. 성희롱적인 댓글. 그러면은 신체 부위를 막 언급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면 연예인들도 뭐 다 많이 이제 하는데 그래가지고 당연히 되겠죠. 그런 거는 고소할 수 있나요? 고소? 네, 고소도 되는 거죠. 성희롱이라고요. 적인 어떤 모욕감을 주는 댓글이나 이런 것들. 근데 그냥 뭐 애매한 댓글들이 있겠죠. 이렇게 예쁘다고 하면서 뭐 이렇게 아주 성적인 건 아닌데 뭐 이것도 저것도 아닌 그런 것들은 고소해도 뭐 안 될 수도 있겠죠. 그 내용을 다 보고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이해가 되셨나요? 네. 본인이 보낸 거 맞죠? 3번은 본인이 보낸 것 같은데. 너무 지금. 롤 좋아하시는구나. 어차피 이걸 왜 아까 안 보고 읽지 않았어요, 혹시? 안 보고. 자기가 쓴 거니까. 궁금한 거 그냥 얘기하는 거. 그냥 화면이 까맣더라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마기꾼 아니야? 이건 뭐 고소는 안 될 것 같아요. 불쾌할 수는 있으나. 네, 뭐 고소가 뭐 절대 안 되는 건 아닌데 좀 어렵지 않나. 그렇죠. 이 부분은 조금 표현이 이제 나는 이쁜지 모르겠는데 이런 거. 애매하게 할 거야. 아니 여기 써있는데 사연에 나는 예쁜지 모르겠는데. 정말 모르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좀 애매한데. 아니 그럼 당하는 사람 기분 나쁜데 무서워서 죄송하지만 사실 이게 진짜 애매한 것들이 많은 것 같아요. 잘 모르겠다는 거니까. 못생겼다는 거죠. 그렇게 되나요? 네. 뭐 보통 아니 얘기할 수 이상이시네요. 그만하겠습니다. 하여튼 케바케로 내용에 따라서 처벌까지 갈 수도 있을 것이니 이렇게 함부로 따다가 얼평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처벌이 안 돼도 기분 나쁠 수 있으니까. 부적절한 행동이죠. 원한 게 아니니까 뭐 자기가 좋다고 뭐 자기가 뭐 공개해가지고 SNS에 뭐 나 몸 좋지 뭐 이렇게 올리거나 남자들이 나 예쁘지 뭐 그런 거는 뭐 예쁘다고 해줘도 되는데 이건 일반인들이 뭐 그냥 잡힌 건데 화면에. 그러니까요. 자제해 바랍니다. 네, 사연 저희 궁금하신 부분이나 뭐 댓글로 적기에 조금 공간이 부족하다 하시면 어디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릴 수 있을까요? 준비 안 해온 건데. 아니요. 네, 저 알고 있어요. 알고 있죠, 사실. 담당자인데. 어디로 보내면 될까요? 자기 메일 얘기하는 거. SBS 보이스뉴스 @gmail.com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다음 우리 한 주 동안 화제의 판결을 소개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저를 쳐다보시는. 하시라고요?
어쩌다 마주친 판결. 이 제목도 사연 보낸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전화 연결. 제가 아마추어라서. 프로요, 좋습니다. 프로. 네.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와 대표에 대한 첫 판결로 각각 벌금형과 징역형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5월 고양시의 한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B씨가 추락,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검찰은 원청기업과 대표 A씨를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를 하지 않아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습니다. 원청기업에는 근로자 사망과 안전조치 의무 위반에 대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도 포함됐고 하청업체와 현장소장 2명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기소됐습니다. 의정부지법은 원청기업에 벌금 3천만 원을, 대표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하청업체에는 벌금 1,000만 원을, 현장소장 2명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네. 네. 1호 사건이죠. 1호 사건. 그렇죠.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그렇죠. 하청 근로자 사망 관련해서 그 원청 대표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었는데 이렇게 된 거고 이제 판결을 하시면서 판사도 반존대 판결을 하시면서 김 판사도 바꿔서 할게요. 네. 네가 판사세요? 이게 글로리에 나왔길래.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이 산업재해에 대해서 사업주와 도급인에 대해서도 이제 무거운 사회경제적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이제 사회적 합의가 있어서 법이 제정돼서 내가 이걸 적용하겠다. 검찰이 일단 이걸 적용해서 기소를 했고요. 더군다나 이제 근로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말을 했어요. 업무상 의무 중에 좀 일부라도 이행했으면 이렇게 사망하기까지는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죄가 무겁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험 요인을 확인하는 절차를 마련했어야 한다는 내용이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대표에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썼어야 한다는 취지겠죠. 네. 다만 실형이 나오지는 않았죠. 벌금형과 집행유예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근로자들 사이에서 안전 난간을 임의로 철거하고 이런 관행들도 있었어서 모두 책임을 이 대표에게 돌리는 거는 다소 가혹한 측면이 있다라고 또 유가족들에게 또 진정어린 사과를 했고 합의를 하면서 이제 이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았다는 것도 아마 임의로 이렇게 철거를 하는 것도 하지 못하게 했어야 하는 거 아닌지라는 생각도 좀 들긴 했어요. 넓게 보면 그렇긴 하죠. 그래서 사망이라는 결과에 대해서 100% 대표에게 오롯이 책임을 물릴 것이냐에 대한 판사의 판단이기 때문에. 지난번에 우리 집탐을 했던 그 사건은 중대재해처벌법 제정 전 사건이었었. 우리가 김영균 씨 사건, 적용을 받을 수 없었잖아요. 그쪽의 책임을 묻지 않았죠. 그 건으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는 계기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 1호 판결이랄까 이제 판단을 받았네요. 이 건으로 기소된 사건은 이제 전국에 이게 쭉 있기 때문에 연이어서 이제 판결이 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은 1호 판결이 이렇게 어쨌든 유죄를 인정한 것으로 회사 대표에 대해서도 나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참고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도 고양시 신축 공사 현장 철근 콘크리트 공사 작업 중에 하청업체 근로자 사망한 사건이 있어서 요것도 1심 재판 진행 중이어서 어떤 결과가 나온지 한번 2호 예비하겠습니다. 그죠. 저는 이게 이런 피해를 줄이고자 만든 법이니만큼 좀 더 모두가 자기 자리에서 애써서 절차를 지키며 피해가 줄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처벌받지 않도록 대표 사업주들도 저희가 저번 주에 민식이법 얘기 잠깐 했잖아요. 판결 나온 거 가지고. 근데 바로 저번 주에 또 대전에서 한 아이가 숨진 거 보셨나요? 만취자. 그래가지고 스쿨존에서 한 명이 의식불명 아직 그 사망했어요. 사망했어요. 어제 사망해가지고. 뉴스를 못 봤군요. 정말 그 CCTV 봤는데 그냥
인도를 이렇게 차가 봤거든요. 인도에 아이가 걸어가고 있었는데 진짜 말도 안 되는 사건입니다. 엄청나게 중형이 선고되겠네요. 네. 그래야 되고 또 어쨌든 민식이법도 그런 피해를 더 일으키지 말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는데 또 그런 일이 발생해서 착잡합니다. 음주운전 사고가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최근에. 엄청 많은 것 같아요. 더 많아진 건가? 아니 그 네. 형량이 올라가고 기준이 낮아져서 처벌이 더 잘 되는데 왜 더 많아졌을까? 그러게요. 그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는 동기가 전혀 안 되는 건가 하는 생각도 들고. 성범죄나 이런 거는 네. 과거보다 많아진 측면도 있지만 또 더 사람들이 이제 의식이 올라가서 발견이 잘 되는 뭐 그런 측면도 있다고 보는데 이거 음주운전 사고는 그냥 뭐 숨은 암수범죄가 아니잖아요. 성범죄는 그렇죠. 좀 암수가 있겠지만 그러니까 진짜로 늘어난 건데 왜 늘어났을까요? 이해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네.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정말 많이 양보해서 왜 그러는 걸까? 저번에 본 것 중에 진짜 충격이었던 게 어떤 사람이 음주운전을 해서 상대방을 쳐서 죽였는데 그게 사실 본인 어머니였던. 맞아요. 그거 강원도였나? 예, 있었어요. 모르고? 네. 일단 그것 자체로도 벌이군요. 그쵸. 또 벌을 받겠지만. 그게 이제 어머니 집에 왔다가 나가는 길이었는데 그렇게 사고가 나서 근데 그때 처음 발생 때만 나가지고 왜 그랬는지 엄마는 그때 왜 밖에 나와 있었는지 그러면 그거까지는 아직 경위가 안 나와서 마을이 또 작다 보니 또 이렇게 그렇게 했나 보네요. 존속치사인가요? 네, 그런 상황이. 뭐 나중에 다 장례를 마치면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 뭐 여기까지만 기사를 봤던 제가 기억이 납니다. 자, 이제 집중 탐구를 들어가려고 할 거죠? 네. 들어가기 전에 막간을 이용해서 네, 말씀하세요. 방송을 처음 한 거예요? 아니면 다른 팟캐스트 해보실 기회가 있지 않았을까요? 팟캐스트는 안 해봤어요. 그럼 뭔 해봤어요? 방청객. 방청객은 안 쳐요. 아니 저 그 학교 동아리에 그 약간 학교 유튜브 채널에 몇 번 검색하면 나와요? 그러면? 저 좀 해볼게요. 아마도. 제목이 뭐예요? 뭐라고 찾으면 나와요? 눈피셜이라고. 눈피셜? 네. 유튜브 채널. 뭐 검색어도 있고 하네. 나오는 거 찾았나 본데요? 네, 어쨌든 요거 방송에서 그 유튜브 명만 딱 B 하시면 되겠네요. 네. 그죠? 근데 해도 본인이 누군지 못 찾을 것 같은데. 네. 뭔가 제가 부끄러워서. 나중에 저희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안 그래도 구독자 유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서 얘기하세요. 검색이 봐봐. 내가 눈피셜을 쳤는데 뒤에 붙는 말이 수능이야. 본인께 제일 유명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가 봐요. 썸네일 좀 이상하게 나오셨네요. 네, 죄송합니다. 썸네일 얼굴이 좀 이상하게 나왔네요. 제가 나중에 확인해서 항의를 할 수 없었어요. 어머, 잠깐. 죄송합니다. 그 지금 방금 하신 게 방송 잘하시네요. 본인 말이네. 네, 수능이 끝이 났어. 여기서 이렇게 쑥스러워하실 일이 아닙니다. 이렇게 프로 방송인이 지금. 프로 방송인. 집탐이 끝이 났어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끝날 때. 끝날 때. 네. 집탐이 끝이 났어. 이건 정말 이 텐션은 이게 친구가 옆에 있을 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노인들, 본인 말고요. 저도 노인이죠. 네. 노인들 옆에서는 잘 이 텐션이 안 나올 것 같긴 해요. 네. 기대하겠습니다. 차라리 노인인 제가 직접 해드릴게요. 죄송합니다. 이제 들어가실까요? 네. 어제 눈피셜 홍보가 좀 됐네요. 네. 저는 일단 구독을 좀 누를게요. 그러면. 진짜 감사합니다. 네, 많은 홍보가 근데 되었으면 본인이 뭐 계속 바랍니다. 나오는 건 아니어가지고. 요새는 이제 출근을 하니까 출연을 하기가 좀 어려워서. 네. 여기에 많이 출연해야겠네. 네, 저희 그러면 지난 한 주를 이건 정말 뜨겁게 달구었던 주제입니다.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안 할 수가 없고 진짜 세상에 이런 급의 일이 벌어져서 저희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중 탐구. 네. 박하정 기자처럼 해줬어야죠. 집중 탐구. 그렇게 안 해요. 과장해야 원래 흉내 낼 때 좀 과장을 집중 탐구 그런 느낌이잖아요. 네, 맞아요, 느낌은. 네. 변호사가 재판에 3번 안 나갔습니다. 그리고 이런 결과가 생겼습니다. 내용을 소개해드리면요. 먼저 지난 2015년에 한 고등학생이 자신이 살던 아파트 옥상에서 투신하는 일이
벌어졌어요. 한 달여 뒤에 끝내 세상을 떠났는데요. 이 학생의 이름이 박주원 양입니다. 어머니가 이미 다 공개를 하셔서 이렇게 실명으로 얘기를 해볼게요. 주원 양이 몇 년 전에 서울 강남의 한 중학교에 다닐 때 친구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고 하고 이후에 인천 강화군으로 전학을 갔습니다. 이후에 다시 고등학교로 올라오면서 다시 서울 강남구의 한 고등학교로 전학을 왔는데 2달여 뒤에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거고요. 자세한 과정은 조금 이따가 이제 재판 경과를 하면서 다시 얘기를 하겠지만 이후에 어머니가 주원 양이 다니던 중학교, 그다음에 중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들, 친구들 이렇게 소송을 제기합니다. 손해배상 소송인 거죠. 네, 친구들에 대해서는 이제 부모님께 그렇죠. 소송을 하긴 부모님한테. 했죠. 네. 1심 판결이 나왔고 이제 항소가 있어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던 중에 들리는 게 없어서 주원이 어머니가 변호사한테 연락을 해서 물어봤다고 합니다. 네. 뭐 어떻게 되고 있냐고. 근데 어처구니 없는 답변을 듣게 돼요. 소송이 이미 끝났고 그 결과는 패소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유는 주원이 어머니가 선임한 변호사가 재판에 나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지, 변호사의 불출석에 대한 규정이 지금 어떻게 돼 있길래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건지, 또 소송에 있어서 어머니는 또 다른 방법을 찾을 수 있는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런 일이 잘 벌어지냐, 잘 볼 수 있는 일이냐라고 했을 때 처음 본다라는 말씀을 주셨죠. 전무후무하죠. 혹시 뭐 늦어가지고 불출석 처리된 적 있나요, 없나요? 솔직히 여태까지 다 통틀어서. 늦어서 근데 늦더라도 상대방 그 사무실에 전화를 해서 지금 한 10분 정도 늦으니까 상대방 변호사님한테 재판장에게 말씀드려서 조금만 재판을 뒤로 좀 바꿔달라고 말하고 가거든요. 싫다고 하기도 하고. 상대방이 또 변호사가 없으면 연락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네, 상대방이 변호사가 없는 사건에서 제가 한번 늦어가지고 그렇죠. 지나간 적이 한 번 있긴 합니다. 제가 아주 초창기에 완전 5분, 10분 변호사 초짜 때 넘어갈 수는 있죠. 예. 이제 다음번부터 열심히 이제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때 너무 얄짤없었어요. 그 전에 갔을 때는 1시간 동안 밀려가지고 그럴 때 많잖아요. 그렇죠. 막 1시간 넘게 막 기다리고 이랬는데 그날은 네. 칼같이 시작을 해가지고 그리고 좀 불러보고 좀 다음 거 먼저 하고 그 다음에 한 번 더 불러주고 이럴 만도 한데 그렇죠. 얄짤 없이 그냥 안 된다고 끝났다고 해가지고 정말 옛날에는 이제 그 재판 기일을 잡을 때 저희 완전 선배님들 말씀하신 거 보면 이제 오후 재판이라고 하면 오후 2시로 해서 모든 재판 오후 2시에 있어서 재판장에 가서 양 변호사가 도착한 사람들이 다 왔으면 일어나서 저희 왔습니다 하고 그 다음 재판 끝날 때 바로 튀어나와서 빨리 해야 하는 재판끼리 먼저 진행하고 2시에 한 20개 있고 예. 3시에 또 한 20개 있고 뭐 이런 식으로 저희 그 대표님 때는 이제 그냥 오후 전체가 오후 전체 2시 오후 전체가 그건 너무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몇 년을 돼요? 3시, 4시 이렇게 잡아줘야지. 지금 점점 해서 지금은 10분 단위 2시 15분 5분 단위로도 잡아주시고 2시 20분 막 이런 식으로 잡더라고요. 진짜 눈치 게임도 아니고. 진짜 옛날 얘기인가 봐요. 옛날 얘기는. 이 사건은 일단은 1심이 있었죠. 아까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그 괴롭혔다라는 아이들의 부모님 그리고 학교 선생님들 이렇게 대상으로 이제 소송을 한 거고 1심에서는 일단은 판결이 나왔죠. 판결이 나온 거는 어떻게 나온 거죠? 내용이? 기본적으로는 결국은 학교 폭력으로 인한 자살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34명한테 물은 건데 네. 여기에는 뭐 서울시도 있고 학교법인들도 있고 뭐 교사, 담임교사, 뭐 지도부 교사 뭐 이런 등등. 네. 그다음에 이제 주로는 가해자들의 부모들을 상대로 했는데 1심에서는 글쎄요 뭐 1심의 원고 측 변호사 이 문제된 권 변호사가 뭐 얼마나 열심히 했고 뭐 그거는 알 수가 없지만 네. 이 인과관계 부분을 잘 입증을 못한 것 같아요. 그리고 1심 판결문을 보면 일부의 학교 폭력 존재 사실이 인정됐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 두 건 정도. 그게 뭐 단체 채팅방에 불러가지고 욕하고 뭐 이런 거였더라고요. 그쵸, 예. 네. 근데 나머지 학교 폭력
사실들 이제 더군다나 이제 당사자가 지금 사망을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잘 모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열심히 하려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또 그 과정에서 그 친구를 증인으로 불렀는데 그거 좀 잘 안 됐나 봐요. 그래서 그거를 좀 뭐 이거는 결과만 놓고 얘기한 건지 모르겠지만 원고 측 그 권 변호사가 그 증인을 좀 중요한 증인처럼 보이는데 좀 어떻게 해서든 좀 부르도록 좀 노력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추측도 네. 좀 들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에 대해서 지금 이제 전체 총 5억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이었는데 다 내용적으로는 다 패소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이 1심 판결을 가지고 뭐 그 변호사를 비난하기는 힘들죠. 뭐 그거야 뭐 최선을 다했는데 그런 건지 증거가 없어서. 근데 이제 그중 한 명의 가해 학생 부모가 소송에서 아무것도 안 해가지고 아무것도 안 하면 자백간주라는 제도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34명 중에 한 명에게만 네. 5억 원 전부 승소 판결이 나온 상태로 이제 1심이 끝났었습니다. 그렇죠. 대응을 안 했기 때문에 네. 뭐 한 명한테만 그냥 승소했다는 걸로 해서 항소심이 넘어간.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은 1심에서 어떤 가해 학생의 아버지였는데 아무것도 안 하더니 이제 판결 나오고 나니까 정신이 들었는지 네. 항소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항소를 한 거고 원고 어머니도 항소를 한 거고. 원고는 이제 나머지 33명한테 졌으니까 네. 그 중에 뺄 사람 빼고 네. 뭐 10몇 명인가 추려가지고 나 이 10몇 명한테는 꼭 이겨야겠다. 네. 라고 해서 이제 항소를 한 거죠. 네. 그러니까 양쪽에서 항소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겠죠. 근데 네. 한 명은 이쪽이 전부 이겼고 나머지는 저쪽이 전부 이겼기 때문에 네. 한 건당 양쪽에서 항소한 건 아니고 여기는 완벽하게 원고가 항소했고 저기는 완벽하게 피고가 항소를 한 케이스죠. 그래서 이제 항소심이 시작이 돼서 재판을 진행해서 원고, 그러니까 이 어머니의 입장에서는 다른 사람한테도 책임을 물리고 싶다는 마음이 있으셨겠죠. 당연히 네. 네, 그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재판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 원고의 변호사인 권 변호사가 항소심에서 3쌍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원고의 항소 취하 간주가 되어서 판결이 1심 그대로, 1심 그대로가 아니죠. 맞죠. 그러니까 그 졌던 부분. 그 대다수에게 원고가 졌잖아요. 네. 그 진 1심 그대로죠. 네. 그 부분은. 그리고 그 아까 그 아버지 가해자 한 명이 다시 다퉈보겠다고 항소를 한 부분은 그쪽은 받아줬죠. 그건 또 받아줘서. 네. 왜냐하면 그건 받아주는 게 당연한 게 지금 1심에서 최대한 어쨌든 주장 증명을 원고에서 했는데 입증을 실패한 거잖아요. 1심에서요. 네. 그 2심이 뭐 완전히 다르게 보지 않는 이상 그리고 지금 원고 측 변호사가 안 나와가지고 열심히 안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자기가 항소한 것도 열심히 해야 되고 또 저쪽에서 항소한 것도 또 열심히 맞받아쳐야 되는데 뭐 아무것도 안 한 셈이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 가해자 아버지의 항소도 받아주게 되니까 그 사람한테마저 지는 판결로 네. 최종 결론이 났고요. 여기서 이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33명인지 모르겠지만 편의상 33명이라고 할게요. 33명은 이겨보겠다고 항소했다가 항소를 안 한 걸로 간주가 돼서 네. 그냥 1심에서 진 대로 확정이 된 거고 네. 나머지 그 아버지 있잖아요. 한 명. 그쪽은 항소가 받아들여서 1심이 바뀐 거잖아요. 그렇죠. 원고의 패소로. 그거는 상고할 수 있었을까요? 대법원에. 할 수 있었을까요? 라고. 네, 있었을까요? 그거는 상고할 수 할 있었어요. 수 있었겠죠. 그죠. 그 기간 내에 하면. 네, 그렇죠. 근데 그 상고도 안 했어요, 지금. 다 끝난 거죠. 이게 제가 파면 팔수록 이 변호사님이 사실 개인적으로 무슨 사정이 있는지는 제가 모르겠어요. 네. 그것까지는 뭐 알 수 없지만 그것까지 사실 뭐 제가 알아야 되는 건 아니고 네. 잘못한 게 너무 많아요. 잘못한 게 한 5가지가 넘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일단은 그 3쌍불이라고 표현되는 재판에 안 갔다 3번. 네. 이거는 쌍불이라는 게 쌍방불출석이라고요? 네, 그렇죠. 이게 뭐 제가 민사소송법 수업하는 저의 네. 강의 전문 분야인데요. 네. 그냥 간단하게만 설명하면 원고가 나가고 피고가 안 나오면 그냥 소송을 진행합니다. 1심에서. 네. 근데 1심에서 원고가 안 나오면 좀 판사가 황당하겠죠? 아니 자기가 소를 제기해놓고 소를 제기한 사람이 안 나오면 이제 피고한테 물어봐요. 원고가 안 피고는 지금 불려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원고가 안 나오는데 어떻게 하실래요? 그러면 변론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피고가 변론이라는 게 이제 기일에 나와서 주장을 하는 건데 그 원고가 안 나와서 저도 그냥 변론 안 할래요. 이렇게 되면 아예 안 나오는 것도 불출석이지만
나왔지만 저 아무 말 안 합니다. 딱 입국tat 하고 있는 것도 불출석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이제 실제로 둘 다 안 나올 수도 있지만 주로는 원고 불출석, 피고 출석 무변론. 이게 이제 주로 많이 일어나는 쌍불이고요. 네. 요게 이제 3번이 있게 되면 원고가 소를 안 하는 걸로, 취하는 걸로 간주되는 제도가 이제 쌍불 제도고요. 이거는 이제 크게 2가지가 있는데 3번을 안 나오거나 아니면 2번을 안 나왔는데 기일 지정해달라는 신청을 1개월 내에 안 하는 경우에도 예, 그 쌍불이 되는데 이 권경애 변호사가 네. 뭐 실명 얘기도 되겠죠. 네, 다 나오셨습니다. 1심에서도 2번 쌍불이 있었어요. 네,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1개월 안에 기일 지정 신청을 했어요. 2심에서는 이것도 안 한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기일 지정 신청을 했고 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간신히 막았는데 1심에서는 2심에서는 지금 그 3번을 불출석을 한 거죠. 아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건데 이제 중요한 거는 요즘 보도에서 좀 잘못되고 있는 게 1심에서 이렇게 되면 아니 원고가 지금 지가 하자 그래놓고 뭐 하자는 거야 해서 취하 간주가 되는 거고요. 항소심. 네. 2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면 항소심은 누가 가져온 걸까요? 원고일까요? 피고일까요? 그럼 모르죠. 둘 다. 원고가 할 수도 있는 거고 네. 피고만 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네가 항소를 해서 항소심을 열어놓고 쌍불이 됐기 때문에 그 소취하가 간주되는 게 아니라 항소취하가 간주가 됩니다. 네. 이 부분을 뭐 잠깐 이론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항소심에서 그냥 내가 소를 취할 수도 있어요. 원고가. 네. 내가 소를 제기했다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할 수도 있는데 항소심에서 쌍불이 3번 되게 되면 원고의 소취하로 되는 게 아니라 항소인의 항소취하로 됩니다. 이게 좀 다르거든요. 좀 어렵죠. 그럼 어떻게 되죠? 1심 확정? 1심이든 2심이든 3심이든 원고가 소를 취하면 뭐 안 되는 경우도 있지만 다시 소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좀 남아 있는데 항소 취하가 되면 네. 예, 말씀하신 것처럼 1심 판결이 확정돼서 네. 더 이상 다툴 수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되겠죠. 사실 이 사건은 소취하 간주 사건이 아니라 이제 보도는 많이 그렇게 되는데 항소취하 간주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제가 2심을 하다가 이런 사건이었는데 뭐 그 가해자 아버지가 항소를 안 했고 만약에 내가 어머니가 나만 항소를 했어요. 근데 네. 내가 하다가 그냥 그만할래 이렇게 해서 소취하를 했으면 만약에 한 1년 뒤에 아니야 그래도 다시 한번 해봐야겠어 이렇게 하면 다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중요한 질문인데 네. 1심에서 소취하를 하면 얼마든지 다시 할 수가 있고요. 네. 2심에서 소취하를 하면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건 뭐 좀 복잡한데 재소금지라 그래서 네. 1심이 각하가 아닌 인용 기각 판결이 나왔는데 항소심에서 소취하를 하면 다시 소를 제기하면 아니 1심에서 판결문까지 나왔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이야 이래가지고 재소금지라는 것에 막힐 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사건은 이제 변호사님들이나 이렇게 막 SNS나 보도 인터뷰 같은 걸 보면 재소금지라는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이 사건은 전혀 재소금지가 아니죠. 왜냐하면 항소심에서 소를 취한 게 아니라 네. 항소를 취했기 때문에 항소취하 그냥 끝난 겁니다. 확정입니다. 그냥 끝난 거라서 재소금지고 뭐고 그냥 네 그런 상황인 거죠. 제가 일자를 좀 들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리면 네네. 항소심이 이제 그 2022년 9월 22일 날 첫 기일이 진행됐네요. 그런데 원래라면 이제 항소를 한 당사자가 첫 기일 전 그리고 뭐 항소를 하면 바로 항소 유서란 걸 내야 되는데 이 첫 기일 지날 때까지도 이쪽 권경애 변호사님이 항소 유서를 제출하지도 않고 날짜상으로 두 번째 9월 22일 날 첫 불출석을 하신 걸로 보이는데 재판장님께서 10월 13일로 두 번째 기일을 잡아 놓으셨어요. 근데 그 전날인 2020년 10월 12일 날 항소 유서를 겨우 제출하면서 둘째 기일 전날 둘째 기일 전날 제출하고 그 다음에 그 접수가 됐는데 또 10월 13일 날 기일에 출석을 안 하셨나 봐요. 그래서 바로 변론이 종결되고 그 다음 날인 부랴부랴 2022년 10월 14일 날 권경애 변호사님 측에서 기일 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는데 냈고? 그래서 기일 지정이 된 게 11월 10일 기일인데 이때도 안 나오셔서 3회 쌍불로 처리가 돼요. 근데 이제 되게 웃긴 게 왜일까? 둘째 기일은 전날 항소 유서를 냈다는 거는 아는 거야. 그러니까 아는 거죠. 전날이라도 전날 되게 임박해서 낸 거라고. 근데 출석을 또 안 하신 거네요. 난 근데 이게 사실 이 사건 뭐 법적인 것도 좋은데 난 이게 그러니까 물론 이건 뭐 100번 욕해야 될 일인데 일단 왜 그랬는지를 모르겠어요. 뭐 본인도 설명을 안 하니까 그 부분은 지금 뭐 알 수는 없는 거죠.
약간 글쎄요 뭐 그러니까 본인이 뭐 예를 들어서 무슨 뭐 우울증이나 뭐 이런 게 있는 건지 정말 뭐 한 번은 뭐 몸이 아팠다고 하고 뭐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그게 너무 궁금해요. 왜냐하면 너무 말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변호사니까 아까 저거 말도 안 되는데 저런 실수했구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실수가 아니잖아요. 3번이나 그리고 기회가 있었던 어떤 그런 거다 보니까 한 번 그런 것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그리고 1심에서도 그러고 다른 사건은 뭐 그렇게 안 하시면 그것도 궁금해요. 지금 이분의 변호사로 선임한 분들은 다 막 확인해보고 있지 않을까요? 이 뉴스 나오는 거 보고. 근데 또 이게 재미난 게 이제 양쪽에서 항소를 했기 때문에 변론기 9월 20일 첫 변론기일에는 이제 1심에서 지셨던 그렇죠. 그 부분에 그 아버지의 변호인께서는 나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속행이라고 해서 재판이 진행이 됐는데 원고 측만 안 나와서 원고가 항소한 사건은 쌍불로 처리해버리고 그 건에 대해서는 이 상대의 변호사님은 다른 사건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진행을 한 거고. 그러니까 이거죠. 항소한 그 아버지하고의 사건과 다른 사람들하고의 사건이 분리가 되거든요. 그렇죠. 한꺼번에 진행하지만. 그러니까 그 항소한 그 아버지 사건은 그냥 진행되고 있는 거고 나머지 부분은 이쪽 원고 쪽에서 항소를 한 건데 그 나머지 피고들이 우리 그냥 불출석으로 할게. 그렇죠. 라고 하니까 쌍불 된 거죠. 그러니까 그 아버지는 출석을 했지만 이게 공동소송인 독립의원 측이라 그래서 다 같이 나오지만 다 따로 보는 거예요. 그럼 그 아버지가 원고의 입장에서 건 거잖아요. 그러니까 항소인의 입장에서 한 건데 그럼 피항소인이 계속 안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그건 상관없는 거죠. 그럼 그거는 어떻게 끝난 거예요? 그거는 항소가 받아들여진 거죠. 그러니까 원래 원고가 계속 나오고 아니요 1심 패소화 부분을 취소하고 완전 다시 판단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이 집이담 따돌림 등등 이런 거 증거가 없고 그렇지. 1심 판결은 그대로 복사 붙이긴 했겠죠. 그렇죠. 반박을 안 하니까 1심에서 딴 피고들이 했던 말을 그대로 했죠. 그거를 지금 원고 측이 권 변호사가 나와서 열심히 싸워도 사실은 이게 뒤집을 수 있을지도 사실 의문이긴 해요. 근데 뭐 아무것도 안 했으니. 그거는 쌍불이 아닌 거네요. 그 쌍불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아주 포인트입니다. 맞습니다. 그거는 한쪽이 출석해서 열심히 자기의 주장을 한 거고. 그러니까 항소인이 안 나오는 게 문제죠. 피항소인이 안 나오는 건 중요하지 않잖아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이 심에서는 원고가 안 나오는 게 중요한 거지 피고는 안 나와도 돼요. 그냥 원고가 이기겠죠. 아마 웬만해서는. 그러니까 그런 느낌인 거죠. 그 아버지 쪽은 항소인이 나오는 거고 피항소인이 안 나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을 맞닥뜨린 어머니는 뭐 이게 했으면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가 이제 뭐 주가 아니라 어쨌든 싸워볼 기회를 잃으신 거기 때문에 그럼 이분들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다시 소를 제기해서 싸울 수 있는가? 일단 이 궁금증이 있는데 할 수 있나요? 소송을 다시? 일단 2심 판결 나오고도 그 아버지에 대해서는 상고를 할 수 있었는데 그걸 안 한 거고요. 두 번째는 판결이 확정됐을 때는 우리가 3심제가 끝났을 때 아주 특별한 사유가 있으면 확정 판결에 대해서 뭘 하죠? 우리 재심. 박준영 변호사님 떠오르면서 이름 맞나요? 박준영 변호사님. 맞아요. 불러본 적이 별로 없어서 박준영. 갑자기 그냥 불러본 적이 없어서 재심이 있는데 이 사건이 뭐 재심 사유가 될 만한 게 좀 보이지 않죠? 없습니다. 이거 뭐 그냥 불출석 당사자 불출석. 그래서 이제 결국은 너무 허탈하네요. 권 변호사님에게 소송을 해야 되는데 이미 뭐 9천만 원을 배상하겠다고 지금 하고 잠적하셨다고. 약정은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쓰고 그냥 가셨다는. 소송하면 이제 9천만 원은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게 본인이 준다고 했기 때문에 그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9천만 원은 이제 주셔야죠, 권 변호사님이. 근데 이제 그러니까 물론 돈이 진짜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냥 9천만 원 죄송하니까 드릴게요 하고 받아서 만약에 내가 너무 억울해서 그렇게는 못하겠어 소송하고 진짜 제대로 싸워야겠어 라고 했을 때 그 변호사님한테 대해서 이길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요? 너무 죄송한 말씀이지만 9천만 원 이상 받기 어려울 것 같아요, 저는. 왜냐하면 그러니까 지금 이 원래 소송이 5억이었는데도 분리를 하셔야 됩니다. 일단 이 권 변호 지금 오늘 주제는 권 변호사의 잘못이잖아요. 그러니까 권 변호사 나빠 뭐 이게 주제인데 권 변호사가 나쁘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이 소송이
이길 수 있었거나 네. 항소심에서 뒤집을 수 있었다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냥 나쁜 거죠. 네, 이길 수 있었든 없었든 이렇게 네. 하면 안 되잖아요. 안 되죠. 아니, 질 수는 있죠. 네. 네. 근데 이렇게 안 나가면 안 되는 거고 그렇죠. 이런 결과가 나왔는데 안 알려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지금 계속 안 알려줬대잖아요. 그거는 기초적인 자격이 상실된 거죠. 남의 일을 봐주는 사람으로 대리인이라는 변호사 대리인이잖아요. 네. 그 사람을 믿고 맡겼는데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이렇게 개판으로 하는 거는 도저히 용납이 안 되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 했었어도 뒤집기 어려웠다. 팩트는 그게 맞을지 몰라도 할 말이 아닌 거죠, 사실. 그렇죠. 근데 유족 입장에서 권 변호사에게 손해배상을 제기하려면 네. 권 변호사의 이런 행동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걸 입증해야 되잖아요. 법에서는. 네. 네. 그러려면 뒤집을 수 있었다는 입증해야 돼요. 아니 그냥 내가 다퉈볼 기회를 잃었다가 손해죠. 그 기회를 잃었다가 얼마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위자료는 당연히 되죠. 네. 위자료로는 충분히 될 수 있는데 네. 실제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이 유족분이 그 사망한 친구의 그 손해배상, 자살에 대한 네네. 손해배상금을 못 받은 것을 네. 보전하고 싶은 거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렇게 되려면 아니 변호사가 잘했으면 5억을 받을 수 있었는데 네가 못해서 못 받았다라는 쪽으로 가야 되니까 그렇게 되면 권 변호사에 대한 소송이 이제 학폭 소송 2부가 되는 거죠. 여기서 또 따져와야 학폭이 되는 인정되는 걸 거예요? 해야 되니까 이거는 너무나 힘들고 이걸 또 소송을 해야 되고 그럼 또 변호사를 또 해야 되잖아요. 지금 또 변호사님 하셨더라고요. 다른 변호사님. 아, 그래요? 네, 다른 변호사님이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건 좀 그래서 그렇게 해야 되고 그리고 1심 판결문이 있는 상황에서 네. 이 권 변호사에 대한 소송이 진행된다고 했을 때 그 법원이 이게 권 변호사가 했으면은 뒤집힐 수도 있었겠네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아마. 그 권 변호사가 했던 1심보다 더 많은 증거 자료를 가져오고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위자료를 받는 정도는 충분히 인정될 것 같긴 한데 그 위자료 금액이 지금 합의한 금액 정도를 넘어설지는 않을 거다라는 그러니까요. 생각이 예. 들긴 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 원소송에서의 그 손해배상액은 그 피해자 학생의 그 일실 이익을 다 따져서 기대면까지 계산해서 뭐 총 한 6억 5천 정도의 그런 일실 수익이 있다는 걸 전제로 해서 일부 청구를 한 걸로 알고 있는데요. 5억 정도. 네. 그 부분은 그 금액 자체가 권 변호사님이 이 불출적 그 소송 수행으로 인해서 그만큼 손해가 발생했다라고 인과관계 인정되기는 어렵다고 판단이 네. 되거든요. 답이 없는 상황이네요. 그러면 진짜로 그렇죠. 뾰족하게 더 다퉈볼 수도 없고. 원 사건에서도 네. 일단은 뭐 권 변호사님이 뭐 잘했다는 게 아니라 네. 기본적으로 뭐 그 학폭 집단 따돌림에 대한 증거가 많이 부족했던 걸로는 보여요. 예. 이게 뭐 문자 메시지 뭐 단톡방에 있는 뭐 욕설했다는 내용이 뭐 반시되어 있는 그런 내용도 그렇게 많은 양이랑 뭐 오랫동안 지속적인 이런 증거들이 없었어요. 예. 지속적인 집단 따돌림으로 보기는 어렵다. 뭐 그렇죠. 이랬던 것 같아요. 예. 네. 그래서 이기기 좀 어렵고 힘든 소송이었던 힘든 건 소송, 맞는 것 예, 같아요. 그런 건 그거는 인정을 이제 해야 뭐 될것 권 변호사의 잘못과 예. 관련돼서 한 얘기가 아니라. 예, 사건 근데 그건 자체가. 그거니까. 그런데 이렇게 진짜 말도 안 되게. 아니 저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더 이해가 안 되네요. 그 전날에 냈다는 게 항소 이유서를 냈다는 게. 항소 제일 이유서를 웃기네. 두 번째 기일 전에 냈고 그다음날 그날도 안 나간 거잖아. 또 안 나와서 왜지? 예, 그 아니 이건 내가 여태까지 최종 의견하면서 가장 의문이 안 풀리는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유를 모르고 왜 항소 이유서는 또 내놓고 다음날 또 안 가고. 그래서 기일이 지정이 됐으면 저 궁금한 게 있어요. 이렇게 됐을 때 어떻게 알려줘요? 법원에서 변호사 사무실에? 여러 가지로 알려주죠. 지금 이게 전화 와요? 전자소송이니까 전화는 안 오고요. 네. 예, 전자소송이니까 그 서버가 있고요. 네. 거기 이제 이메일 같이 이렇게 기일 통지서가 오면 직원이 이제 집어넣고 네. 알려주고.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는 사실 나가면 네. 그날 기일 끝날 때 다음 기일을 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때 자기 수첩에 메모를 하고 네. 태블릿이나 네. 그리고 뭐 근데 이제 이렇게 안 나갔기 때문에 네. 사실 다음 기일을 또 모르는 거긴 하죠. 사건 근데- 검색하면 나오잖아요. 아니 당연하죠. 아니, 출석 안 하면은 통지는 해주죠. 심지어 예, 문자도 와요. 전자소송은 아, 그래요? 휴대폰 연동돼 있어가지고 문자도 오고 모바일로 전자소송을 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자기 캘린더에 딱 그거 저거만 놔도 그리고 요즘 저는
그 직원이 관리하는 직원이 입력을 하면 동기화가 돼서 네. 내 캘린더에서 보이죠. 그러니까 나도 이미 알고 있는 기일이지만 또 가까워오면 또 까먹을 수 있잖아요. 예, 2022년 9월 22일 날 그 출석 안 하셔서 원고 소송 대리인 해미르의 변론기일 통지서를 송달해서 도달 그날 바로 또 받으셨어요. 그러니까 도달은 뭐냐면 전자소송에서 클릭을 한 거예요. 예. 클릭 안 하면 도달이 아니잖아요. 확인한 거죠. 예. 그 만약 일주일 뒤에 도달로 돼 있으면은 클릭 안 하면 일주일 뒤에 도달한 걸로 되는 건데 영시 도달. 그날 바로 클릭한 거예요. 그냥 고의로 나 그냥 알지만 안 갈래 이렇게 한 걸까요? 그러면? 그런 생각까지 뭐 그건 이제 우리가 위험한 얘기지만 그쵸, 그런 모르죠. 생각까지도 하나로 들 정도로 이해가 안 되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이분이 또 정치적 의견이 많은 분이잖아요. 그렇죠. 뭐 네. 근데 파란만장하세요. 예전에는 또 이렇게 좀 그러니까 이게 뭐라 그래야 되나 성향이 이렇게 네. 또 뭐 본인이 일관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대선 때는 이제 조국 흑서 네. 민주당이나 이쪽을 비판하면서 이제 하시다가 최근에 이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 이후에는 주로 이제 윤석열 비판을 많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다 비판하시니까 이제 시간이 없으신가 봐요. 이쪽을 아니, 저쪽을 다 본업을- 비판하시니까. 그리고 한 가지 이제 네.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가지 사건이 병행되어 있었기 때문에 나의 사건 검색상으로는 이제 속행, 변론 종결, 3회 쌍불 판결 선고 4개 길이 이렇게만 뜨거든요. 보통 이제 1대1 당사자인 소송에서 뭐 처음에 쌍불 하게 되면 1회 쌍불, 2회 쌍불이라고 나의 사건 검색상으로도 다 기재가 됩니다. 근데 이거는 이제 1심 패소자 부모님이 항소한 네. 사건이 진행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두 번째 길에 변론 종결이 뜨면서 권 변호사님 측에서는 재판이 이미 끝나버렸다라고 오해하실 가능성이 없지는 않아 보이긴 억지로 하거든요. 추측을 해보면 예.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네. 그러니까 3회 중에 3회째 3회 쌍불인데 2회째 변론 종결이라는 말이 뜨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끝났다고 생각했다. 그럴 가능성이 근데 저렇게 있고. 끝났어도 근데 자기는 한 번도 나간 적도 없잖아. 아, 그렇죠. 결론 재개 신청을 할 근데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안 나가도 쌍불 처리 안 하고 서면 진술이 되면 뭐 해서 뭐 항소유선 냈고 예. 변론 종결할 수는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겠네. 이게 뭐 잘못을 줄일 수는 없지만 예, 그러니까 그냥 왜 예. 그런지 우리가 지금 너무 궁금하니까 예. 이게 제가 살면서 최근에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예요. 왜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잘못으로 치면 진짜 큰 잘못이고요. 이거는 이제 대한변협에서 이제 징계 절차 네, 오늘 하는데 예전에 이런 연다고 합니다. 정도면은 사실 제명도 될 수 있는 매우 중대한. 그리고 저 또 하나 궁금했던 게 이렇게 제가 변호사님한테 수임 사건을 맡기고 민사소송을 하면 그런 얘기를 많이 해봐요. 이제 변호사와의 관계에서 궁금한 게 좀 있지 않나요? 저한테 아무 연락이 안 오나요? 법원에서? 진짜로? 아 법원에서? 네. 네, 법원에선 연락이 안 가요. 변호사한테만 가고? 대리인에게만. 아 정말 전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나한테 하나도 안 오나? 변호사가 당연히 그러니까 연락을 해줘야죠. 그렇죠. 아니 적어도 기일은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기일에 나오실래요? 보통 이러잖아요. 뭐 안 나오셔도 되는데 나와서 왜냐하면 나와서 좀 불리할 수도 있거든요. 옆에 앉아 있으면은 판사가 자꾸 물어보잖아요. 당사자한테 어떻게 된 거예요? 그러면 이상한 얘기할 수도 있으니까 그냥 안 나온 척하고 뒤에서 보세요. 그런 걸 조율해 하잖아요, 보통. 아, 당연하죠. 다 설명하고 길 안내를 해드려야죠. 그래서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전에 이제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좀 딴 거지만 물어보시니까 네. 어떤 남자분이 바람을 펴가지고 네. 애가 생긴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애의 엄마가 이 남자한테 양육비 소송을 한 거예요. 네. 근데 이 남자는 가정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이 남자가 저한테 찾아온 거예요. 네. 제 친구의 뭐 아는 분이었거든요. 네, 네. 의사예요, 의사. 네. 근데 이 사람 걱정되는 거는 돈 많아요. 네. 양육비를 주는 게 걱정되는 게 아니라 네. 그 소장이 집에 올까봐. 집에 올까봐. 어. 그래서 하여튼 빨리 선임을 해달라고. 왜냐하면 그러고 나서는 이제 우리 펌에 소장이 오잖아요. 그때는 전자소송도 안 하던 시절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종이로 날아온 시절이었거든요. 네, 2012년도인가? 네. 그래서 근데 이 민사소송법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판결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대리인 변호사가 선임된 경우에 당사자에게 송달해도 된다 이런 판결이 있어요. 그 판결은 얼마나 무섭겠어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제가 선임되면 저한테 올 건데 네. 걱정은 하지 마시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서면에 이렇게 쓰긴 했어요. 특수한 사정이 있는 소송이니만큼 송달은 반드시 저희 로펌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긴 했는데
결국 양육비 다 주고 끝났습니다. 들키진 않으셨고요? 네, 들키진 않은 겁니다. 그 이후에 들켰는지 제가 모르겠어요. 참 저도 사건을 하면서 일단 사건을 하긴 하는데 참. 네. 네. 주소지를 아예 그 네. 법인 그 주소로 해달라고 수장 넣을 때부터 송달 장소 지정, 예, 송달 장소 등이든 뭐 집에 그렇게 해달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죠. 예. 그럴 수는 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하든 아니든 알려줘야죠. 그러니까 뭐든 알려줘야죠. 아무튼 우리 수민님은 네. 이 사건을 보면서 네. 뭐 아직 나이가 어려서 네. 속무에 휩싸일 일은 네. 아직은 없겠죠. 없지만. 송사가 뭐 있고 뭐 이런 일은 네. 없겠지만 네. 그래도 뭐 어떤 생각이 소회랄까. 처음부터 그 재판이 쉽지 않았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막 2년 동안 준비하고 소송을 거신 입장에서 지더라도 할 수 있는 걸 다 해보고 지는 거랑 그쵸. 그래서 후회가 없는 거랑 내가 이걸 잘 해보려고 믿고 맡겼는데 내 잘못도 아니고 그 사람 잘못으로 기회도 다 날아가 버리고 구제할 방법도 없고 그럼 너무 마음이 힘들 것 같아요. 네. 뭔가 사실 알고 있었어도 그 2년을 준비해서 1심을 6년을 냈죠 사실. 그러니까 이제 8년을 한 거고 2심은 뭐 1년도 안 돼서 나왔지만 진짜 그 마음이 제가 감히 이해한다고도 말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너무 그 말이 진짜 뭐 지더라도 해볼 만큼 다 해보고 지는 거랑 엄마가 우리 딸 억울하게 다르죠. 이렇게 됐는데 많이 엄마 다르죠. 끝까지 싸워줄게 이런 마음을 하셨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이게 아셨어도. 이렇게 돼버려서 싸움을 해보지도 못한 거죠 변호사 때문에. 그렇죠. 근데 뭐 사연에서도 그렇고 뭔가 방법이 없나요? 막 이렇게 많이 맞아. 막 다들 물어보시고 방법이 없네요. 그렇게 하시는데 정말 방법이 없다고 하시니까 너무 세상이 세상이 원망스럽고. 네. 네. 아무튼 막 잠적하고 그러지 말고 최소한의라는 말도 참 이상하네요. 아무튼 이걸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겠지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달라고 말을 하려니 어떻게 책임져야 될지도 모르겠긴 하네요. 그 또 너무 SNS나 정치 활동으로 네. 얼굴이 알려진 뭐 네. 공인에 준하는 그런 사람이다 보니 지금 이 상황이 어쨌든 그러니까 뭐 이게 내가 동정론이 아니라 네. 아마 죽고 싶을 만큼 힘들 것 같아요. 본인이 그죠? 너무나 그래서 계속 피하는. 근데 피한다고 될 일이 아니잖아요. 뭐 절대 안 되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뭐 변명해 주려는 게 아니라 그런 네네. 심리가 아닐까. 자기가 그동안 해놓은 게 있으니까. 네. 회피하고 싶은 그렇죠. 회피한다고 없어지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저도 이 뉴스를 보고 얘기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긴 했어요. 변호사님들한테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정말 말이 안 되는데 변호사님들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이게 어떤 일인지를 듣고 싶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변호사 아닌 분들이 봤을 때 말이 안 되는 것보다 네. 변호사가 봤을 때 더 말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너무 보통 당연하게 하는. 우리가 볼 땐 너무 이상한데 변호사 얘기를 들어보니까 좀 그런 속사정이 있었구나 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이 무엇을 생각하든 그거보다 네. 더 나쁜 네. 이해할 수 없는 잘못된 행동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유가 너무 궁금하죠 저는. 이해되지 않을 정도의 일이 일어났으니 이유가 대체 뭘까가 진짜 궁금해지는 이거 세계 8대 불가사의예요. 그런 일이 그러니까 네. 바로 잡을 기회가 한 10번 이상 있었던 것 같은데 네. 그냥 무슨 뭐 돈 많은 사람이 뭐 누가 사기당해가지고 재산 한 100억 있는데 나 1억 잃었어 1억 좀 받아줘 뭐 이런 소송도 아니고 뭐 그런 것도 의뢰인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해야지. 되지만 네. 아니 근데 차이는 있잖아요. 그런 소송을 이렇게 해도 물론 안 되는데 네. 이 어머니의 절박함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픈 네. 사연이어가지고 나름 인권에 관심이 있고 사회적 약자에 매우 관심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는데 권 변호사님이 이게 1심을 또 잠깐 보니까 네네. 계속 곱씹고 있어요. 지금 2016년도에 이제 시작된 소송인데 그 1심에 패소하셨다는 그분 특히나 그분은 이제 2021년 가해자 예. 2021년도까지 소장 송달도 안 되고 있었네요. 뭐라고요? 그러니까 그 피고들이 너무 많으니까 주소 불명이랑 절차 주소 복잡하니까. 보정을 2022년까지도 계속. 근데 나중에 근데 뭐 그거는 뭐 누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니고 송달되고 나서 끝날 때까지 너무 이제
시간이 짧아가지고 아니 이 얘기가 웃겨서 웃은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수민 PD가 소리를 자꾸 목으로 내가지고 관절 인형인가 뭐 이런 그래서 그 사이에 뭐 주장 안 했다가 이렇게 스르륵 져버린 건가 보네요. 그 가해자 한 명. 그거 말씀하시는 거죠. 피고 한 명. 네. 말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오늘 뭐 변협에서 이사회를 열어서 어떻게 되는지를 뭐 당장 오늘 징계를 한다는 건 아닌데 뭐 본인이 나와서 한다고 하니 네. 소명을 하겠죠. 그게 또 뭐라고 얘기할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네. 아무튼 씁쓸함을 안고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뭔가 뚜렷한 대안과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라는 말을 드릴 수가 없어서 굉장히 마음이 무겁지만 역대급 힘 빠지는 방송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주제가 뭐 이게 무슨 일이 있어서 잘해보자. 네. 앞으로 개선해보자. 네. 제도를 이렇게 바꿔보자. 이게 뭐냐. 뭐 이런 것도 아니고 이건 끝난 거예요. 그냥. 이렇게 제가 말해서 너무 저도 슬프지만 그냥 끝난 거예요. 네. 다음 주에는 뭔가 그래도 희망을 좀 수민 PD 모처럼 참여했는데 슬픈 얘기만 가지고 이게 뭐 단순히 슬픈 것도 아니고 마지막 텐션 한번 쭉 한번 텐션 갑자기 어떻게 올려요? 어떻게 올려 여기서 알겠습니다. 마무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아니 마무리로 우리 저기 그거 한번 합시다. 어떤 거요? 우리 그 로고송 한번 다시 녹음 안 하나요? 하면 좋죠. 근데 그 멜로디에 다시 할 수 있을까요? 뭐 그래도 되는데 제가 이거 왜 급하게 얘기했냐면 제가 지금 목 상태가 매우 좋을 때거든요. 강의를 안 해서. 이제 다다음 주부터 강의에 들어가면 다시 목이 저 진짜 차이가 엄청나요. 저 노래 목소리 좋으시네요 오늘. 잘 넣고 싶거든요. 그래서 로고송. 우리 한번. 인두비유. 개편도 도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곡해야 되는 건 아니죠? 아니 뭐 작곡 능력이 있어요? 아니요. 전혀 없어가지고. 녹음했어요. 그 노래 작사를 좀. 그 노래 가사 있잖아요. 맞아요. 그쵸. 작사도 그 전에 PD님이 하신 거라고 하더라고요. 아니 곡은 너무 좋은데 이 작사가 좀 오글거린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저는. 작사 좀 요즘에 맞게. 요즘에 맞게요? 요즘 어떤 트렌드에 맞게. 하이보이 같이. 하이보이 같이 해주세요. 최종 의견. 더 싫은데요. 오늘도 여기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수민 PD님 다음에 또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었습니다. 님 있을 때 뭐 5인 방송 한번 해요. 그러니까요. 잠깐 참여하는 식으로. 오늘 저기 모셨는데 너무 주제가 좀 그랬습니다. 모셔가지고 발랄한 걸로 해요. 코너를 하나 줍시다. 뭘 할까요? 그건 그때 가서.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자 인수민 이런 걸로. 나도 법률 전문가 세상만 사법으로 재밌게 풀어내는 여기는 최종 의견 최종 의견으로 오세요. 고품격 법률 팟캐스트 여기는 최종 의견